20세기의 의료사건 7.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 악마의 메스. 의사의 흰 가운은 신뢰와 희망 그리고 생명 존중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고통을 위로받고 질병의 치유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 이 신성한 흰 가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고문과 학살을 자행하는 악마의 제복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 11월 21일 독일 뉘른베르크의 재판정. 전 세계는 나치 독일의 의사들이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과 전쟁 포로들을 상대로 저지른 반인륜적 생체 실험의 실체를 마주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의 이름으로 자행된 최악의 만행을 단죄하고 인류의 생명을 다루는 과학이 다시는 괴물이 되지 못하도록 윤리적 방화벽을 세우는 인류 양심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맹세한 의사들이 그토록 끔찍한 학살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뿌리에는 나치즘의 뒤틀린 우생학, 즉 인종위생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독일 민족의 유전적 순수성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집시, 슬라브족,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독일 민족의 순수성을 해치는 열등, 인종 또는 살 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규정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독일 의학계는 이 관기 어린 이데올로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히틀러의 가장 충실한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민족 정화라는 숭고한 목표를 위한 의학적 조치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들에게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치료하고 구해야 할 환자가 아니라 민족의 건강을 위해 제거해야 할 질병이자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험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치유의 손은 메스를 쥐낙살자의 손이 되었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차가운 수용소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정을 통해 드러난 나치 의사들의 생체 실험은 그 잔혹성과 비인간성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모든 실험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취도 없이 강제로 이루어졌으며 오직 나치 군대의 군사적 목적이나 의사 개인의 비뚤어진 학문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자행되었습니다.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를 위한 저체온 및 저압 실험은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의사들은 격추된 독일군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수감자들을 얼음물에 몇 시간씩 담가 체온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사망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어떤 희생자들은 혹한의 날씨에 벌거벗은 채 야외에 방치되었습니다. 저압 실험에서는 수감자들을 압력 챔버에 넣고 고도 20km 이상에 해당하는 기압까지 급격히 변화시켜 인체가 기압 차이로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여성 수감소였던 라벤스부리크 수용소에서는 여성들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낸 뒤 유리 조각, 톱바, 흙 등을 문지르고 박테리아를 주입하여 인위적으로 전쟁터의 상처와 유사한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당시 신약이었던 설파니라미드 계열 항생제의 효과를 시험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독가스와 독극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 수감자들을 가두고 독가스를 주입하거나 음식물에 독을 섞어 먹인 뒤 그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을 분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죽음의 천사로 불린 요제프 맹겔레는 특히 쌍둥이 수감자들에게 집착하여 쌍둥이의 눈에 각기 다른 화학물질을 주입하여 눈 색깔을 바꾸려 하거나 한 명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주입한 뒤 다른 한 명과 비교 관찰하고 결국 2명 모두를 살해하여 장기를 해부하는 등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946년 12월 9일 미국대 카를 브란트 외라는 공식 명칭으로 의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석에는 히틀러의 주치의였던 카를 브란트, 독일 적십자 총수였던 카를 게프하르트 등 의사 20명과 행정가 3명이 섰습니다. 검사 측 수석 대표였던 텔퍼드 테일러 중장은 모두 진술에서 이 재판의 본질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죄는 살인, 고문, 그리고 다른 잔악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들의 진정한 죄는 히포크라테스의 숭고한 정신을 배신하고 의학을 인류애가 아닌 증오의 도구로 사용한 데 있습니다. 검찰은 나치 정권의 공식 문서, 실험 기록, 끔찍한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지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들을 압박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국가와 군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거나 전쟁 중에는 용인될 수 있는 행위였고 당시에는 인간 대상 실험에 대한 명확한 국제법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짓밟은 이들의 행위를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47년 8월 21일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를 브란트를 포함한 7명에게 사형, 9명에게 종신형 또는 유기징역이 선고되었고 7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이 역사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유죄 판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판결문에 명시된 허용 가능한 의학 실험에 관한 10개 조항, 훗날 니른베르크 강령이라 불리게 된 원칙이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연구 윤리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성문화한 것으로 그 내용은 오늘날 모든 생명윤리 규범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첫째, 실험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둘째,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의 이익을 위한 유익한 결과를 낳아야 합니다. 셋째, 실험은 동물 실험 등 사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넷째,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해를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실험은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실험으로 인한 위험은 인도주의적 중요성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희박한 가능성으로부터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덟째,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이 있고 능숙한 사람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아홉째, 피험자는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할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열째, 연구자는 실험 도중 피험자에게 상해나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니른베르크 강령은 의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까지 의사나 과학자의 권위 아래 대상으로 취급되던 환자와 피험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강령은 이후 세계의사회 WMA의 헬싱키 선언으로 계승, 발전하며 전 세계 모든 임상 연구와 생명윤리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치 의사들의 만행과 니른베르크 강령의 탄생은 단지 과거의 역사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이 윤리적 성찰 없이 발전할 때, 그리고 사회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용인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경고입니다. 오늘날에도 유전공학, 인공지능, 의료, 신약 개발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질문받고 있습니다. 니른베르크의 재판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류가 가장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지혜이자 우리 모두가 영원히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책임의 기록입니다. 니른베르크 의사 재판은 의학이 인류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배신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그 잿더미 위에서 인류애라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바로 세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 인류는 의사의 메스가 오직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해야 함을 피로써 재확인했습니다. 나치 의사들의 이름은 의학계의 영원한 주홍글씨로 남았지만 그들의 만행에서 탄생한 니른베르크 강령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처럼 오늘날까지 인류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엄중한 책무일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